저는 오늘 제가 평생을 바쳐 추적해온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었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지난 25년간 하버드 의대 뇌과학 연구소에서 알츠하이머의 단백질 변성, 가설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 닥터 데이비드 킴. 그의 연구는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 신약 개발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는 평생 질병의 치료는 오직 최첨단 실험실에서 분리, 정제된 특정 화합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서구 의학의 신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원일 뿐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세계 최대의 뇌과학 학회에서 자신의 모든 연구를 뒤엎고 인류 최후의 질병에 대한 해답은 가장 원시적인 음식 속에 있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이 이 냉철한 과학자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 모든 실마리는 제가 가장 무시하고 외면했던 아버지의 밥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킴입니다. 25년 넘게 저는 하버드에서 뇌세포의 비밀을 파헤쳐 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현미경 속 세상이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현미경 속 세상은 질서정연했고 모든 것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그 유서 깊은 하버드 의대, 캠퍼스 안에서도 제 연구실은 가장 깊고 고요한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곳은 제게 있어 성역이자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최첨단 공조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완벽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 저는 지난 25년간 인류 최후의 질병이라 불리는 알츠하이머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제 전쟁터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섭씨 영하 80도로 냉동 보관된 수천 개의 뇌 조직 샘플과 전자현미경이 수백만 배로 확대한 뇌세포의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단백질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제게 알츠하이머는 슬픈 운명이나 신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원인을 가진 해결 가능한 기계적 결함이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세포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믿는 진실의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제 평생의 과업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불량 부품을 정확하게 제거하거나 그것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의 탄환, 즉 완벽하게 설계된 화학 분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감상이나 전통, 혹은 음식 따위의 비과학적인 요소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오직 냉철한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 안에서 저는 안전했고 또 강력했습니다. 그런 제 견고했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가져온 것은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 울린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연구에 방해된다는 약간의 짜증과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닌 여동생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 이름, 알츠하이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피펫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연구실의 완벽한 질서가 그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존재의 이유이자 제 모든 성취의 근원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민 1세대. 뉴욕 퀸스의 작은 동네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그의 손은 언제나 양배추와 양파 냄새가 뱄었고 그의 등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언제나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의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은 바로 아들인 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부를 때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인 양 어깨를 으쓱하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하버드 의대에 합격하던 날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평생 처음으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라. 너의 그 머리로 세상의 모든 병든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기억조차 구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신 것입니다. 저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지식과 인맥,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특권을 총동원하여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제가 있는 보스턴의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가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최첨단 알츠하이머 신약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치료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 약물이 주입되는 투명한 관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의 과학이 나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고. 3개월 후 우리는 아버지의 뇌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스캔 이미지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학회에 보고된 그 어떤 사례보다도 극적인 효과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버지를 구했다고, 나의 과학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뇌 속 단백질 찌꺼기는 줄어들었지만 그의 기억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가끔씩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으며 식료품 가게에서 팔던 사과의 종류를 중얼거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과학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버드의 동료들, 전 세계의 뇌과학자들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 뇌의 염증을 줄이는 약물, 심지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실험적인 약물까지 온갖 종류의 약물 칵테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시간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제가 만든 약물의 장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서히 과거의 안개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무시했던 덜 과학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두뇌 훈련 게임을 매일 함께했고 영양학자들이 설계한 완벽한 식단을 제공했으며 그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한국의 옛 노래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거대한 댐의 작은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이제 저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는 창가에 앉아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토록 단단하고 따뜻했던 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수만 개의 박스를 날랐던 그 손이 이제는 낯설게 차갑고 가냘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데이비드예요. 제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사과 레드 딜리셔스, 그러니 스미스 싱싱한 놈으로 골라야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하버드의 천재 의학자, 알츠하이머, 정복의 선두주자. 그 모든 화려한 수식어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과학은, 나의 이성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지식의 탑은 아버지의 깊어가는 병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현미경 속 세상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고 희미한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의심의 씨앗이 어디로 저를 이끌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병실을 찾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제 무력함을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망치듯 제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현미경과 데이터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었고, 제가 느끼는 죄책감과 슬픔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에 더욱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아버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신약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했는데도 왜인지 능력은 돌아오지 않는가? 무엇을 놓친 것인가? 혹시 타우 단백질 혹은 뇌의 염증 반응 아니면 미세하 교세포의 기능 이상이 더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을까? 제 머릿속은 수백 개의 가설과 수천 개의 변수들로 뒤엉켜 마치 고장난 컴퓨터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문을 읽고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 삶은 오직 연구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의 주치의 닥터 에반스였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어조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거나 혹은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리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닥터 에반스는 제게 몇 장의 그래프와 차트가 담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닥터 킴,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 저도 당혹스럽습니다만 아버님의 상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가 내민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6개월간 요양원 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 변화를 추적한 데이터였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예상대로 점수가 완만하게 혹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하나의 선만이 다른 모든 선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은 하락을 멈춘 채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 몇 주간은 아주 미미하게나마 상승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데이터의 주인공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오류이거나 혹은 검사 과정에서의 실수가 분명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비가역적인 질병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하자 닥터 에반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3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환자들이 예측 가능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아버님은 그 퇴행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닥터 에반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아버님의 생활 패턴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복용하시는 약물, 수면 시간, 운동량 등 모든 것을 다른 환자들과 비교 분석했죠. 하지만 그 어떤 특별한 변수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다른 분들과 똑같은 약을 드시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사소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닥터 에반스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환자들은 영양학자들이 완벽하게 설계한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실 텐데요. 그러자 닥터 에반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매 끼니마다 따님, 그러니까 닥터 킴의 여동생분께서 따로 가져다주는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보온 도시락에 담아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매일 아침 아버지의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 그리고 그 도시락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국.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요양원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고 자신이 싸간 된장찌개만 겨우 드신다고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화를 내며 동생을 꾸짖었습니다. 제발 그런 비과학적인 짓 좀 그만둬. 아버지는 지금 영양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영양학자들이 설계한 완벽한 식단 대신 그런 짜고 영양가도 없는 음식을 드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된장을 혐오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 가난과 무지, 그리고 제가 벗어나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민 초창기 우리 집의 작은 아파트에는 언제나 그 쿰쿰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코를 막으며 이게 무슨 이상한 냄새냐고 놀려댔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냄새로부터, 이 가난한 이민자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버드의 과학자가 되었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제 무의식 속에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닥터 에반스의 사무실을 나와 곧장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제 코끝에 그 익숙하고도 혐오스러운 냄새가 와닿았습니다. 여동생이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보온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떠서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면서도 기계적으로 입을 벌려 찌개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저 형편없는 음식이 나의 모든 과학적 노력을 비웃고 있단 말인가. 저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내가 아버지께 이런 거 드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제 목소리에 여동생은 깜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오빠, 하지만 아버지가 이것밖에 안 드시는 걸 어떻게, 이거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 이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담가주신 마지막 된장이란 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보온 도시락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그냥 소금물일 뿐이라고. 내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도시락을 그대로 복도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찌개를 받아드시던 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텅 비어있던 눈으로 저와 제 손에 들린 도시락을 번갈아 보더니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밥. 그 한마디에 저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지막 기억과 영혼이 담긴 그 음식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 내 밥이라는 그 짧고도 희미한 음절은 제 이성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충격파와도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공허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자신의 정체성의 마지막 조각을 지키려는 한 인간의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낡은 보온 도시락을 차마 쓰레기통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하면서도 쿰쿰한 냄새가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도시락을 든 채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닥터 에반스가 보여준 믿을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아버지의 본능적인 그 한마디. 이 두 가지 현상은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과학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변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책상 위에 그 낡은 보온 도시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미지의 외계 물질을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국물, 그 안에 으깨어진 두부와 작은 호박 조각들. 제 눈에 그것은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음식으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이자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현상의 실체를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헤쳐 보기로. 만약 이 안에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측정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상태 호전은 그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저는 다시 제 원래의 연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성이 감성에게 던지는 마지막 결투 신청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무균 처리된 스포이트를 이용해 도시락 속 된장찌개의 국물을 아주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플을 들고 제 연구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질량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최첨단 질량 분석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어떤 물질이든 그 안에 포함된 분자들을 원자 단위까지 분해하여 그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현대 화학 분석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이용해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의 성분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평생 처음으로 음식을 이 기계 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된장 샘플을 분석기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분석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트륨, 아미노산, 약간의 지방과 탄수화물. 예상대로 그냥 짠 수프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역시 이건 그냥 우연이었어. 하지만 제가 화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의 한쪽 구석, 제가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분자 구조의 피크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의 구조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복잡하고도 유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계의 오류이거나 혹은 샘플의 오염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샘플을 바꾸고 기계를 재보정하며 분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 미지의 분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제 모든 연구 데이터를 뒤져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조직 샘플, 정상인의 뇌조직 샘플, 그리고 수백 가지의 신약 후보 물질들의 분석 데이터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런 기이한 분자 구조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오직 아버지의 낡은 보온 도시락 속
그 된장찌개 안에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그 미지의 분자들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질들은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콩 단백질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특정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펩타이드 복합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펩타이드들이 가진 분자 구조가 뇌세포의 시냅스 가소성을 촉진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분자량이 너무 커서 외부에서 투여해도 뇌혈관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직접적인 치료제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된장 속 펩타이드들은 BDNF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분자량이 훨씬 작아 잠재적으로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제가 그 된장 샘플을 전자현미경 아래에 놓고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화학물질들을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배율을 수백만 배로 높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죽은 화학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종류에 달하는 제가 생전 처음 보는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며 자신들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마존의 정글처럼 다채롭고 역동적인 생태계였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콩 단백질을 열심히 분해하고 있었고, 어떤 미생물은 그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먹이로 삼아 또 다른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유산균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고초균의 한 종류로 보이는 지배적인 박테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미생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어 제가 발견했던 그 기적의 펩타이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해온 연구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단 하나의 나쁜 놈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할 단 하나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 혹은 흑과 백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된장 속 세상은 그런 단순한 이분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조화로운 공생의 세계였습니다. 이곳에는 절대적인 악당도 절대적인 영웅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큰 선을 이루어내는 거대한 시스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혐오했던 이 쿰쿰한 냄새의 근원이 바로 이 경이로운 생명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 역시 단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뇌 속의 복잡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혁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과학은 이 거대한 생명의 오케스트라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단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현미경 속에서 춤추는 작은 생명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적 충격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현미경 속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생명의 군무는 제 지난 25년의 연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장엄한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우주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과학적 법칙과 가설들이 이 이름 모를 미생물들의 역동적인 활동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펩타이드 복합체, 그리고 이 경이로운 미생물 생태계. 이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정체성을 건 탐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전의 차가운 분노 대신
다급하고도 절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된장,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아니, 누가 만든 거야?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여동생은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된장이야. 엄마 고향에 있는 아주 오래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해오고 있었어.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고향.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매년 늦가을이 되면 집 뒷마당에서 커다란 고무대야에 콩을 삶고 그것을 절구에 찧어 네모난 덩어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 냄새와 과정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만든 메주라는 것을 지프로 엮어 겨울 내내 처마 밑에 매달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것을 커다란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1년 내내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미신적인 행위 혹은 가난했던 시절의 낡은 관습 정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제가 현미경 속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정교한 과학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집 속에 숨어있던 고초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다양한 효모와 곰팡이, 그리고 햇볕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변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이용하여 항아리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위대한 생명의 교향곡을 지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의 근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의 모든 일을 동료에게 맡기고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목적지는 어머니의 낡은 노트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그곳, 전라북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은 어머니의 고향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구수하고도 짭짤한 냄새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따라 마을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 한 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제 외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몇 번 배웠던 기억이 있는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담장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검은빛 혹은 짙은 갈색빛을 띤 그 항아리들은 마치 수백 년의 세월을 지켜온 과묵한 수호신들처럼 고요한 위엄을 뿜어내며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제 할머니는 저를 금방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의 흐릿했던 눈빛이 순간 반짝이며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에서는 된장과 흙, 그리고 햇볕이 뒤섞인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잡한 과학 용어들을 그녀가 이해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어 제가 어머니가 담가주신 된장을 먹고 병이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된장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제 이야기가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에는 대체 어떤 특별한 약이라도 넣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항아리나 이곳의 흙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장독대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항아리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짙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제 코를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짙은 갈색의 된장이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듯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항아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비밀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란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가락으로 하늘을 한번 가리키고
다시 땅을 한번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이 된장은 나와 하늘과 땅이,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란다. 우리는 그저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우리 마음 한 조각을 더할 뿐이지. 마음. 또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호떡 할머니, 그리고 한옥을 짓던 대목수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제 가슴을 강렬하게 뒤흔드는 그 단어. 저는 할머니에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제게 된장을 만드는 법이 아닌 된장을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리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에 가까운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된장의 재료가 될 콩을 고르기 위해 밭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잘 여물고 상처 없는 콩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골라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콩 하나란 알에 생명이 깃들어 있단다. 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이것들이 나중에 좋은 약이 되어주는 법이지. 우리는 그 콩을 가마솥에 넣고 장작불을 떼서 4~5시간을 푹 삶았습니다. 할머니는 콩을 삶는 동안 계속해서 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뜨겁지? 조금만 참으렴. 너희가 좋은 약이 되어야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산단다. 그녀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잘 삶아진 콩을 절구에 찧어 메주를 만들고 그것을 칩으로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아 발효시키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주를 살피며 잘 커야 한다. 좋은 곰팡이가 피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에게 곰팡이는 제거해야 할 오염 물질이 아니라 된장의 맛과 효능을 결정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잘 뜬 메주를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붓는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전날부터 목욕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독대 앞에 작은 제사상을 차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에게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이 장맛이 변치 않게 보살펴 주시고 이 장을 먹는 우리 자손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현미경 속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미생물 생태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 즉 사랑과 정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빚어낸 기적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분리하고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들, 즉 햇빛과 바람, 시간과 미생물,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항아리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상, 그 어떤 신약보다도 위대한 생명의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과학의 오만함이, 제 이성의 편협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와 함께 제가 평생을 부정해왔던 그 위대한 자연과 생명의 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독대 앞에서 흘렸던 눈물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의 껍질을 깨뜨리는 성스러운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버드의 천재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천 년의 지혜 앞에서 그리고 위대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한없이 작은 한 명의 구도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보낸 며칠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 콩을 고르고 장작불을 지피고 항아리를 닦으며 제가 평생 책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원리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분석하는 지식이 아닌 체감하는 지혜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콩을 만지는 손길에서, 불을 조절하는 눈빛에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저는 그 어떤 정교한 논문보다도 더 깊고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과학자였습니다. 제 안의 과학자로서의 본능은
이 경이로운 현상을 어떻게든 객관적인 언어로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음이 약을 만든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명제였습니다. 저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과 제 현미경 속 미생물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내어 이 위대한 지혜가 단순한 신화나 미신이 아닌 명백한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져온 몇 가지 간단한 실험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장독대에 있는 수십 개의 항아리들로부터 각각의 된장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담근 된장부터 1년 묵은 된장, 3년 묵은 된장, 그리고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다는 시간장과 시된장까지. 저는 각각의 항아리가 품고 있는 시간의 역사를, 미생물의 역사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의 작은 보건소에 임시 실험실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과 유전자 증폭기를 이용해 각 샘플에 담긴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된장이 발효되고 숙성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안의 미생물 생태계 역시 특정한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했던 그 기적의 펩타이드 복합체가 생성될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가설을 뛰어넘어 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갓 담근 된장 속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효모와 곰팡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자연의 선택처럼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고초균이 서서히 우점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고초균이 다른 유해한 미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항생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항아리 속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경이로운 것은 3년 이상 묵은 된장에서 발견된 현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미생물의 종류만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의 고초균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쿼럼 센싱이라는 박테리아들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밀도를 인지하고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콩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해하여 제가 발견했던 그 뇌세포 활성 펩타이드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지능적인 생명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수십 년이 넘은 시된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의 미생물 생태계는 완벽한 안정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이룩한 현명한 원로들의 사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펩타이드 복합체는 제가 아버지의 된장에서 발견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님들이 함께 만든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햇빛과 바람, 그리고 세월이라는 시간은 이 작은 항아리 속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미생물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는 거대한 자연의 실험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 즉 정성스러운 손길과 간절한 기도는 이 미생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동양의 신비주의나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미생물학, 유전학, 그리고 뇌과학의 최전선이 만나는 경이로운 융합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단 하나의 완벽한 분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자연과 시간이 수천 년에 걸쳐 빚어낸 수십억 개의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이 살아있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위대한 약을 겸허하게 배우고 이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모든 발견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버드의 제 연구실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그녀의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가서 아픈 사람들 많이 살리거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과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처음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를 존경하던 몇몇은 제가 긴 여행 끝에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표한 된장 속 미생물 생태계와 뇌세포 활성화의 상관관계 가설은 기존의 알츠하이머 연구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기에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채취해온 시된장 샘플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샘플을 배양하여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들의 활동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펩타이드, 복합체의 놀라운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알츠하이머 모델 G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최첨단 신약을 투여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된장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복합물을 섞은 사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약을 투여한 쥐들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로를 헤매고 기억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된장 추출물을 먹은 쥐들은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신경세포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뇌의 염증 수치는 현저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된장 속에 살아있는 시스템이 단 하나의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뇌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저를 비난하던 동료들은 마침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지금까지 거대한 산의 한쪽 귀퉁이만을 보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동물 실험 결과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연구를 사이비 과학이라며 폄하했던 동료, 교수들조차 명백하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경애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말입니다. 저의 작은 연구팀은 순식간에 하버드 의대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팀이 되었습니다.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각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팀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전문 분야 지식을 이용하여 된장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미지의 행성을 탐사하는 우주 비행사들처럼 매일 새로운 발견에 환호하고 경탄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된장 속 수백 종의 미생물들 각각의 유전체 서열을 완전히 해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효소를 만들어내어 콩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펩타이드들이 생성되는지를 분자 단위까지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펩타이드, 복합체를 특정하고 그것에 KDP1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특정 물질 하나만을 분리하여 신약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영웅적인 분자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K-DP를 만들어내는 핵심 미생물들 뿐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최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른 보조 미생물들과 그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포함한 하나의 완결된 미생물 생태계 칵테일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는 치료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의 표지를 연달아 장식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다. 주방의 항아리에서 발견된 기적, 과학계를 뒤흔들다.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의 연구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뇌과학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석학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거대 제약사들의 임원들이 모인 그 거대한 강당의 연단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평생을 묵묵히 된장을 담가 오신 한국의 이름 없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항아리 속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위대한 미생물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모든 것을 담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으며 어떻게 실패했으며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밥상머리에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완벽한 창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가장 완벽한 방패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방패는 최첨단 실험실의 냉동고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부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연을 통제하려 했지만 진정한 해답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을 만드는 과학에서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지혜를 배우는 과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박수 소리보다도 더 크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위대한 지혜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과학에 대한 인류의 뜨거운 환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연구실은 문턱이 닳도록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세계 2위를 다투는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와 로슈의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며 우리가 개발한 살아있는 치료제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 돈이면 저는 평생을 다 쓰고도 남을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특정 기업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대답에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팔고 있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나 물질이 아니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위대한 철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제약사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미생물 균주 정보를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허라는 벽 뒤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함께 이 위대한 지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더 저렴하고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하여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장을 먹는 우리 자손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던 할머니의
마음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와 기부금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연구는 이제 인류 전체가 함께 키워나가는 거대한 희망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과학의 힘은 독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공유,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욱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마침내 제 현미경 속의 작은 우주와 세상이라는 더 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뇌과학 학회에서의 발표와 거대 제약사들의 제안을 거절한 저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발견한 과학적 사실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한국의 된장을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에는 전 세계의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인문학자, 사회학자, 심지어 환경운동가들까지 동참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된장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알츠하이머 치료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현대 문명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 즉 공생과 조화의 회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분리하고 통제하려는 서구적 세계관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수천 년간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아온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지혜 속에서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프로젝트는 한국의 할머니가 보여주신 그 살아있는 지혜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 의대의 최첨단 연구 장비들을 컨테이너에 실어 한국의 그 작은 시골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폐교를 개조하여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최첨단 유전자 분석 장비를 돌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전통 방식 그대로 콩을 삶고 메주를 쓰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어색하고 신기하게 쳐다보던 두 집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할머니에게서 자연을 대하는 경외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고, 할머니는 젊은 과학자들에게서 자신이 평생 몸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혜가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이고, 내 손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요? 라며 소녀처럼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성과 감성,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만나는 기적의 현장을 매일같이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들로 연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김치, 고추장, 간장, 그리고 막걸리까지. 그 모든 음식들 속에는 저마다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태계는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산균들은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그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장마이너스의 축을 통해 직접적으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해답 역시 이 작은 김치 한 조각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씩 발표될 때마다 세상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더 이상 제약사들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슬레, 다놉과 같은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요구르트나 치즈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 전통 발효 식품 속에 담긴 살아있는 힘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이용해
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그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된장과 김치는 공장에서 몇 시간 만에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과 바람, 그리고 시간이 빚어내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효율성과 표준화는 오히려 그 안에 담긴 가장 중요한 생명력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기업들에게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당신들의 공장에 우리의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한국의 시골 마을로 와서 우리의 할머니들에게서 그 철학을 배우라고. 그리고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그 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깨어있는 기업들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치즈 장인은 한국에 와서 누룩 곰팡이를 이용한 새로운 치즈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의 한 와인 메이커는 막걸리의 발효 기법을 이용해 전에 없던 풍미의 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의 식탁 위에서 한국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조용하고도 위대한 미식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저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할머니의 시된장에서 추출한 미생물, 생태계 칵테일을 꾸준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더 이상 기적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한번 사라진 기억이 완전히 되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왔고, 그는 이제 저를 알아보고 제 손을 잡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아버지에게 된장찌개를 떠먹여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받아드시더니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린 시절, 제가 과학경시대회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아왔을 때 제게 해주셨던 바로 그 표정을 지으시며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지난 수십 년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과학자가 되었지만 결국 저를 구원한 것은 아버지의 밥상 위에 있던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부정했던 어머니의 된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뿌리와 화해하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설립한 재단의 이름을 어머니의 항아리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생명과 지혜를 품고 길러내는 위대한 자연과 그 자연의 섭리를 따라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우리의 재단은 이제 더 이상 질병만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흙을 되살리는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전통적인 발효기술을 보존하며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건강은 결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흙이 건강해야 식물이 건강하고, 식물이 건강해야 동물이 건강하며 그 모든 것을 먹는 인간 역시 건강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생명의 순환 고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답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부터 한국인들의 평범한 밥상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우리의 연구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위대한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신 한국의 할머니들과 그분들이 평생을 지켜온 전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재단의 기금을 이용하여 제가 처음 찾아갔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한국 전통 발효 문화연구 및 보존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히 연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평생을 헌신해 오신 장인들의 삶을 지원하며 그들의 지혜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는 낡고 허물어져 가던 마을의 집들을 전통 방식으로 복원하여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셰프,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와 직접 된장과 김치를 담그며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통 장류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그 수익이 온전히 장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거래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며 우리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런 호사를 누리냐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삶과 지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영감을 주는지 직접 목격하시면서 점차 자부심과 기쁨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더 이상 가난하고 낡은 과거를 지키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혜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인류 무형 문화유산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변화는 한국 사회 전체에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들의 제자가 되어 전통적인 방식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들의 젊은 감각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 장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고추장을 이용한 파스타 소스, 그리고 김치 유산균을 이용한 건강 음료까지. 한국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단순한 산업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자신들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감동적인 문화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의 활용점정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노벨위원회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 즉 전통 발효식품 속 미생물, 생태계와 뇌기능 개선의 상호작용 규명을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쁨보다도 깊은 숙연함에 휩싸였습니다. 이 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의 진정한 주인은 이름도 없이 평생을 장독대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마음을 바쳐온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스웨덴 국왕 앞에 서서 제 목에 걸릴 금메달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간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처음 찾아갔던 그 시골 마을의 할머니가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시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과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지식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시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빚어낸 위대한 지혜 덕분입니다. 이 상의 영광은 제가 아닌 이 항아리의 진정한 주인인 한국의 이름 없는 장인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는 오만한 길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겸손의 길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시상식장은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한 명의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였고 제가 평생을 부정했던 제 뿌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창밖의 풍경을 보며 종종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십니다. 기억은 여전히 온전치 않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제가 노벨상 시상식에서 받아온 그 시된장이 담긴 작은 항아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항아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이내 손을 뻗어 그것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아주 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장하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과학은, 가장 진보된 기술은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버드의 연구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설립한 어머니의 항아리 재단의 작은 연구소에서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생명의 순환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혐오했던 아버지의 밥상, 그 쿰쿰한 된장찌개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해답을 너무나도 가깝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